거센 눈바람이 성벽을 때리는 슬로바키아의 한 고성.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손자 루카스는 끊임없이 기침을 했고 부인 소피아는 관절염으로 무릎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성에서 낡은 벽난로와 석탄 난로는 그저 허상일 뿐이었죠. 넓은 성의 공간을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와 얼음장 같은 바닥은 우리의 삶 자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운다는 낯선 동양의 한 전통 기술을 처음 들었을 때 수백 년 된 유럽의 성에 과연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의구심이 기적으로 바뀐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 코발스키입니다. 평소에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원 생활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았습니다. 현대 문명을 벗어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은 저에게 늘 깊은 매력으로 다가왔죠. 최근 몇 년 사이 슬로바키아에서도 한류가 점차 퍼지며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저도 자연스레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곳 슬로바키아의 환경은 달랐지만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생활 방식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저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프로그램 속 자연인들은 때로는 외로움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저도 한편으로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낀 저는 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꿈꾸며 도시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는 분주하고 끝없이 경쟁을 요구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점점 지쳐가던 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적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55세의 전직 대학 교수이자 작가로 조용히 글을 쓰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겨울을 맞기 전까지는요. 지금의 이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죠. 어린 시절에 저는 도시에 대한 동경이 강했기에 이런 곳에서의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도시는 점점 제게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조상의 유산을 지키며 전통을 계승할 책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인 소피아와 손자 루카스가 함께 이 성으로 이주한 것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도시에서 자라 자연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에 방학 동안 이곳에 초대해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죠.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성이, 외관과 주변을 둘러싼 눈 덮인 산의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성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꿈이 더 확고해졌죠. 성 주변의 텃밭을 일구고 오래전 마구간으로 쓰였던 성 부속체를 정리해 창고로 활용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꿈은 점점 무거운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성의 추위는 우리의 낭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조상 대대로 사용해왔던 낡은 벽난로와 석탄 난로는 성의 넓은 공간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자 루카스는 연신 기침을 하며 감기에 걸렸고 부인 소피아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붓는 고통을 견뎌야 했죠. 저는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익숙하지 않은 손자가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웠죠. 부인 소피아 역시 난로 옆에서 무릎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곳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겠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처럼 추운 지역에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을 조사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죠. 먼저 러시아의 페치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벽난로와 비슷하지만 열저장 능력이 뛰어난 구조였는데 성처럼 큰 석재 건축물에 적용하려면 대규모 개조가 필요했죠. 작업 난이도와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열 전달 효율이 높고 지속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목조 주택에 적합한 방식이었죠. 이 성의 높은 천장 구조에서는 주 생활 공간인 바닥 근처까지 효과적인 난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양한 방식을 조사했지만 이곳 환경에 완벽히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 온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열을 저장해 방 전체를 데운다는 개념이 매우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죠. 특히 캐나다처럼 혹독한 겨울을 겪는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보면 이곳 동유럽에서도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온돌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열이 바닥 전체로 퍼져 공간을 고르게 데우고 열저장 능력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았죠. 비록 성의 구조가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 구조와는 달랐지만 온돌이라는 전통 방식이라면 성의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방식이 이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죠. 동양의 전통 난방 방식을 수백 년 된 유럽의 성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시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온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 성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가족을 추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온돌이라는 희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결심한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가 담긴 기술이었죠. 바닥 아래에 불을 지피고 그 열기가 집안 전체로 퍼지며 오랜 시간 유지된다는 구조는 마치 자연과 사람이 협력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 성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온돌을 성에 적용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부인 소피아는 성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성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소피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피아, 어젯밤에 난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찾았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온돌이라는 방식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난로나 히터보다 훨씬 효율적일 거야. 소피아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이 담긴 곳이에요. 성의 구조를 바꾸는 건 성의 역사를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소피아의 단호한 태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손자 루카스 역시 온돌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서는 왜 바닥을 데워요? 그렇게 하면 불이 집에 번지지 않아요? 루카스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온돌은 아주 안전한 방식이란다. 바닥 아래에 통로를 만들어서 열기가 천천히 올라오도록 설계된 거지. 성의 차가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소피아의 반대와 루카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소피아를 거실로 불러 저는 온돌의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며 어떻게 성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온돌을 설치하면 더 이상 루카스가 감기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소피아, 당신의 관절염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잖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의 전통도 지키고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소피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진지한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하지만 정말 안전해야 해요.
그리고 성의 모습이 너무 바뀌지 않아야 해요. 소피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가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한마디 덧붙였죠. 안드레이, 가족이 먼저겠죠. 그 점은 나도 인정해요. 소피아의 말에서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온돌 설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가 왔습니다. 자료를 더 조사하고 이 성의 구조에 맞는 방법을 설계해야 했죠.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 설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저는 먼저 이 성의 구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흙과 돌을 기반으로 열을 저장하는 방식인데 현대식 건식 온돌 방식을 활용하면 기존 바닥 위에 시공이 가능했죠. 이를 통해 성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 안에 가장 작은 방부터 실험적으로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면 초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도 적합했죠. 우선 기존 바닥 위에 단열층을 깔고 그 위에 온돌 구조를 설치해 열이 위로 잘 전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자재를 나르고 설치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아내 소피아는 제가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손자 루카스는 할아버지,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라고 물으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침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돌의 첫 작동을 시도하던 순간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며 열기가 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바닥에서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의 두꺼운 석재 벽 사이로 열기가 빠르게 방출되면서 온돌의 효과가 반감된 것입니다. 첫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습니다. 가족들도 좋은 시도였지만 이 방법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적용해보고 연구하여 이 성에 더 적합한 온돌 구조를 설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온돌 공법을 참고해 단열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성의 두꺼운 석재 벽이긴 하지만 틈 사이로 열기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흙이라는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고 바닥의 열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두꺼운 돌과 진흙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의 구들골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해 열기가 방 전체로 더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설계했죠.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돌을 옮기고 진흙을 다지며 온돌 시스템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루카스는 아궁이를 보며 이번에는 정말 따뜻해질까요, 할아버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며 온기가 퍼지길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드디어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루카스는 맨발로 방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소피아는 정말 따뜻하네요. 관절이 덜 아픈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성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된 온돌 시스템이 성 전체로 확장된다면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을 성 전체로 적용하려면 더 큰 규모의 작업이 필요했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저는 성에서 생활 공간 전체로 온도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은 단순히 온기를 퍼뜨리는 것을 넘어서 성의 구조와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가족들의 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부인 소피아는 여전히 성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고, 저는 이를 고려하며 신중히 설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고민은 온돌을 설치할 공간과 아궁이의 배치였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은 하나의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가 여러 방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지만 이 성의 구조에서는 그런 방식이 어려웠습니다. 성은 두꺼운 석재벽과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한 군데에서 시작해 여러 방으로 퍼뜨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방마다 별도의 아궁이를 설치하거나 아궁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열기를 효과적으로 분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작업 대상은 새 공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인 소피아와 제가 머무는 안방, 손자 루카스가 머무는 작은 방, 그리고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큰 방으로 현대적 거실 개념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세 공간에 온기를 공급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인 아궁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불을 지피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지고 작업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궁이의 위치를 최대한 가까이 배치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아궁이는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두 방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아궁이로 두 방의 열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불을 지피는 횟수와 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두꺼운 석재 벽과 바닥 때문에 열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에 단열 성능이 높은 진흙층을 추가하고 구들장을 깔아 열저장 효과를 최대화했습니다. 두 번째 아궁이는 큰 방에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큰 방은 가족들이 가장 자주 모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열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벽난로를 개조해 온돌과 연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아궁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고 열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 시작된 열이 바닥을 데우고 남은 열기가 방 전체로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기존 바닥 구조를 변경하고 새로운 구조를 더하며 아궁이를 설치하고 구들고래를 만드는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지만 계획을 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각 방의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조정하며 불을 피우는 사람이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업 중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궁이를 설치해도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소피아에게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불 지피는 동선이 짧아지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성이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제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큰 방에 모여 첫 불을 지피는 순간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어 온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방 전체로 열기가 퍼졌고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우리 성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루카스는 할아버지, 이제 제 방도 따뜻해서 좋아요. 라며 환호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열을 공급하며 성의 구조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안락함을 제공하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성에서의 삶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돌 설치 이후 성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겨울을 견디는 공간이 아니라 꿈꿔왔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눈 덮인 숲과 산이 저를 반겼고, 온돌로 따뜻해진 방에서 시작되는 하루는 도시에서의 번잡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성은 더 이상 차가운 돌로만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실현하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 부인 소피아와 함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에도 자라는 몇 가지 채소가 소박한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었습니다. 텃밭에서 뽑아낸 채소를 바구니에 담으며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온돌 덕분에 텃밭에서 일한 뒤에도 집에서 금세 몸을 녹일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 소피아의 말처럼 성은 이제 더 이상 추위에 지친 몸을 버텨야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손자 루카스가 성 밖에서 뛰어놀며 두 팔 가득 나뭇가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되죠? 루카스는 성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일이 무척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루카스를 데리고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워보는 날이다.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나뭇가지를 작은 크기로 쪼개야 해. 그런 다음 이 마른 풀을 얹으면 불이 더 쉽게 붙을 거야. 제가 시범을 보이자 루카스는 따라하며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툴렀지만 곧 아궁이 속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루카스는 자신의 성취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솟아오른 열기는 온도를 통해 방 전체로 퍼졌고 우리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작은 성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온돌은 단순히 난방 도구가 아닌 세대 간의 연결과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는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소피아는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와 감자로 슬로바키아 전통 수프인 전니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궁이에 솥을 올려서 요리를 해보려고 해. 소피아는 감자와 당근, 양파를 손질해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운 아궁이에 솥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잘 될까? 반신반의하며 기다리던 소피아는 시간이 지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궁이 불로 끓이니까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마치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맛이 떠오르네. 소피아는 수프에 크림을 더하며 마지막으로 후추와 허브를 살짝 뿌렸습니다. 소피아의 수프는 온 가족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온돌방에서 둘러앉아 식사를 즐겼습니다. 루카스는 국자를 들고 이 수프는 진짜 최고예요, 할머니.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는 성 밖에서 눈놀이를 하다 발이 젖어 감기에 걸릴 뻔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잔뜩 얼어 돌아온 루카스를 온돌방으로 데리고 와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온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저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루카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온돌이 가져온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성이었다면 루카스가 추위로 고생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이제 성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구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도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찾은 삶이야말로 우리가 늘 꿈꿔왔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에서 온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후 따뜻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에서의 성공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온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작은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겨울 동안 모임을 가지거나 소규모 행사를 여는 공간이었지만 난방 문제로 인해 겨울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죠. 성에서 온돌의 성공 이야기가 퍼지자 일부 주민들이 이 회관에도 온돌을 설치해보자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페트르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회관은 우리 마을의 중심이다. 지금처럼 추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이 공간의 의미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온돌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지 않겠나? 페트르 할아버지는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회관 관리자인 야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건 돈 낭비일 뿐이야. 이 회관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어. 바닥이 따뜻하면 뭐가 달라질 건데?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중요한 곳에 쓰자고. 얀의 반대 의견에 일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페트르 할아버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얀, 이 회관이 그냥 공간이냐? 우리 모두의 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도 더 깊어질 거야. 그날 밤 페트르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안드레이, 내 성에서 온도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며 우리가 이 회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나서서 설명해주면 좋겠어. 저는 그의 진지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회의에 참석해 온돌의 원리와 성에서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회관에 모였습니다. 저는 온돌의 구조와 효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회관이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적게 들고 회관의 구조에 맞춰 설계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얀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희 성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 낡은 회관에 그런 걸 설치하면 더 망가질 거라고. 얀은 회의장을 둘러보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분위기는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얀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얀,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회관은 점점 더 방치될 뿐입니다. 새로운 시도 없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죠.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이 공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고 결국 주민들은 작은 공간에 시범적으로 온돌을 설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은 성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회관의 작은 방에 단열재를 깔고 구들고래를 만들어 아궁이와 연결한 뒤 구들장과 찰흙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며칠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첫 불을 지피는 날이 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어본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진짜 따뜻하네.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겠어. 얀도 직접 바닥을 만져본 뒤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 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관에서의 온돌 성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페트르 할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안드레이, 마을 끝에 사는 요셉과 마르타 부부를 알고 있지? 겨울마다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제안을 듣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마을 회관에서의 성공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립된 노부부의 집에 온돌을 설치할 준비를 하며 또 한 번의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노부부는 마을 가장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몇 세대 전에 지어진 석재 구조로 두꺼운 벽과 차가운 바닥이 특징이었죠. 낡은 벽난로가 유일한 난방 수단이었는데 장작불을 계속 지펴도 금세 집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분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요셉과 마르타 부부가 더 이상 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셉과 마르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르타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안드레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집은 늘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요. 벽난로에 불을 계속 지펴도 바닥은 너무 차갑고 밤에는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도 추워요. 마르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작 나르는 것도 힘들어. 불을 지피는 것도 고역이고 온돌이라는 걸 설치하면 정말 괜찮을까? 그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며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집은 침실, 작은 거실, 그리고 부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였지만 바닥이 모두 차가운 돌로 이루어져 있어 열기가 금방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죠. 우선 침실과 거실 두 공간에 온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두 방이 가까워서 아궁이 하나로 열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기존의 벽난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깥에 새로운 아궁이를 설계하고 구들고래를 만들어 열기가 방 안으로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아궁이를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을 유지하고 연기와 불티의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구들고래를 따라 열기가 이동하며 구들장 전체를 데우도록 설계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마을 주민 몇 명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페트르 할아버지는 온돌 자재들을 나르며 이런 일은 함께 해야 재미가 있는 법이지 라며 웃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돕는 모습은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얀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들고래 설계 과정에서 제게 조언을 해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작업 끝에 드디어 침실과 거실 두 공간에 온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궁이는 집 외부에 설치해 열기가 구들고래를 통해 바닥 아래로 고르게 전달되도록 설계했죠. 구들고래는 침실과 거실 바닥 아래를 지나도록 만들어 열기가 두 방으로 퍼지게 했고 연기의 배출을 위해 새로운 굴뚝을 외벽에 연결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외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궁금하구먼. 모두가 긴장 속에서 바닥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들고래를 따라 열기가 천천히 이동하며 바닥 전체를 데우기 시작하자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마르타 할머니는 손을 바닥에 대어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이제 밤에 이불을 덮고도 추워서 잠들지 못하는 일은 없겠네요. 요셉 할아버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작 걱정을 덜 수 있겠군. 온돌이 이렇게 좋은 거라니. 주민들도 결과에 감탄하며 서로 축하했습니다. 안드레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다니. 요셉과 마르타가 올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겠어. 페트르 할아버지는 이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지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서 성공적으로 온돌을 설치한 후 마을 곳곳에서 온돌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겨울을 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시작된 온돌의 이야기는 점차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한 마을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그 경험을 전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성에서의 평화로운 삶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제 이 성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찾아온 한 부부가 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이 기술이 현대 사회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부부는 성 안을 둘러보며 온돌의 구조와 설치 과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온돌의 작동 원리와 성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단순히 바닥의 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성에서 찾은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점차 성은 작은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의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성의 텃밭과 온돌의 작동 원리를 배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도시에서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여기는 다르네요. 한 방문객이
성의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온돌과 성은 단순히 난방 기술과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쉼터로 변했습니다. 방문객 중 한 명은 이 성에 머무는 동안 느낀 따뜻함을 우리 집에도 가져가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순한 난방 기술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성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곳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말했죠. 이 성은 이제 우리만의 집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삶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되었어. 손자 루카스도 그 옆에서 활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온돌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체였고, 도시에서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열쇠였습니다. 이 성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의 따뜻함은 바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삶의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온돌은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의견도 댓글로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